이대로 못 깨어난다니 차라리 잘 됐지. 건물만 내 앞으로 넘어오면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하는 거야. 병실 침대에 손끝 하나 못 움직이고 누운 저를 두고 23년을 함께 산 남편이 복도에서 낮게 웃으며 속삭인 말이었죠. 다정하게 제 이마를 쓸어주던 그 손이 사실은 제가 눈 감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겉보기엔 아무것도 못 듣는 식물인간인 제가 그들의 더러운 연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슴을 몇 번이고 무너뜨렸던 그러나 끝내 다시 일어선 어느 저자의 기막힌 사연이에요. 저는 올해 48된 정미숙이라고 합니다. 25의 작은 반찬 가게 하나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던 사람이에요. 시장 한 귀퉁이에 낡은 좌판을 놓고 새벽마다 콩나물을 다듬고 물을 절이면서 하루하루를 버텼거든요. 손님 한 분이라도 더 붙잡으려고 겨울에도 맨손으로 찬물에 배추를 씻었고 그 바람에 손등이 다 트고 갈라졌었죠. 그래도 저는 그 일이 좋았답니다. 제 손맛을 알아주는 단골이 하나둘 늘어가는 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작은 좌판이 입소문을 타면서 가게가 되고 가게가 둘이 되고 나중엔 반찬 브랜드가 됐지 뭐예요. 20회 넘게 새벽잠 한번 제대로 못 자며 일한 끝에 저는 시내 번화가에 지상 6층짜리 상가 건물을 세웠답니다. 감정가로 200억이 넘는다는 그 건물을 사람들은 그냥 건물이라 불렀지만 제겐 건물이 아니었어요. 벽돌 하나하나에 제 20회 새벽이 다 배어 있었으니까요. 그 건물은 곧 저 정미숙 그 자체였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일구는 동안 제 남편 강도연은 무얼 했을까요? 저보다 5살 위인 그 사람은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벌이 한 번을 못 해본 사람이었어요. 사업한다며 제 돈을 몇 번이나 날려먹고도 밖에 나가면 대표 남편 행세를 하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죠. 좋은 차를 굴리고 골프를 치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기 일쑤였답니다. 우리 집사람이 장사 머리는 있는데 배운 게 없어서 좀 무식해요.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도 친구들한테는 마치 자기가 다 일군 재산인 양 굴었고요. 그럴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저는 그저 부부니까 한쪽이 벌면 한쪽은 쉴 수도 있지 하며 삼켰답니다. 자식도 없이 둘이 사는 부부, 그래도 끝까지 함께 늙어갈 사람이라 믿었거든요.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저는 나중에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결혼 생활 20회가 넘어가던 어느 해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 무뚝뚝해졌나 보다 했어요.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고 전화가 오면 슬그머니 베란다로 나가 통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 전화를 끊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전화를 왜 그렇게 몰래 받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대뜸 짜증을 내더라고요. 사람이 전화 좀 받는데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의심병 좀 그만 부려.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는 통에 저는 더 말을 못했답니다. 지금 와 생각하면 그때부터 뭔가가 단단히 어긋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렵 남편은 부쩍 제 사업과 건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평생 건물 근처엔 얼씬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임대계약이 어떻게 돼 있느냐,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느냐, 시세가 얼마나 나가느냐 하며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저는 그저 이제야 남편이 살림에 관심을 갖나 싶어 반갑기까지 했지 뭐예요. 이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그땐 정말 몰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녁 밥상 앞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재산 정리 같은 거 미리미리 해두는 게 어때? 다 당신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말이야.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무서운 뜻인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부부니까 앞날을 걱정하는가 보다 했죠. 며칠 뒤였어요. 남편이 서류 봉투 하나를 슬그머니 제 앞에 내밀더라고요. 복잡한 거 아니야. 건물명에 정리하는 건데 당신 바쁘니까 내가 다 알아봤어.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저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훑어봤어요. 어려운 글자가 빼곡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더라고요. 건물 명의를 남편 앞으로 옮기는 서류였던 거예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날의 저는 아직 이 사람을 완전히 의심하진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여보, 이건 큰일이니까 나도 좀 찬찬히 보고 나중에 얘기해요. 그러자 남편 얼굴에 짜증이 확 스치더니 이내 억지 웃음으로 덮더라고요. 그래, 뭐 천천히 봐. 급할 거 없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날 밤 내내 제가 그 봉투를 어디다 두는지 곁눈질로 살피고 있었던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제가 잠깐 서류 이야기를 미루자마자 남편이 갑자기 며칠 동안 아주 다정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회를 사오고 어깨를 주물러주고 별일 아닌 걸로도 웃어주고요. 저는 그제야 마음이 좀 놓였답니다. 내가 괜한 의심을 했나 보다. 이 사람도 나름 애쓰는구나 싶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 다정함마저도 다 계산된 연극이었던 건데 말이에요. 그렇게 어정쩡한 평화가 이어지던 어느 밤이었어요. 제가 회사 마감일이 밀려서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거든요. 밤 11시가 다 돼서야 겨우 일을 마치고 저는 제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답니다.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사거리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어 천천히 출발하는데 왼쪽에서 뭔가 시커먼 것이 무섭게 달려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귀청을 찢는 굉음과 함께 제 몸이 붕 떠오르는 느낌, 그리고 온 세상이 새하얗게 뒤집히던 감각만 어렴풋이 남아있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든 화물차 한 대가 제 차 운전석을 그대로 들이받은 거였어요. 그 순간 제 20회 인생이 통째로 멈춰버렸죠. 정신을 차렸을 땐 온통 소독약 냄새뿐이었어요. 눈은 떠지지 않고 몸은 천근만근 돌덩이처럼 무거웠죠. 손끝 하나, 눈꺼풀 하나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리는 들렸어요. 삐, 삐 하는 기계음, 오가는 발소리, 사람들의 낮은 말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멀리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의사 선생님 같았죠. 보호자분,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합니다. 뇌 손상이 심해서 지금 상태로는 의식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이대로 깨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답니다. 아니에요. 저 여기 있어요. 저 다 듣고 있어요. 그렇게 외치고 싶었지만 제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온몸이 감옥이 된 것 같았어요. 정신은 이렇게 또렷한데 몸이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루인지 사흘인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는 그저 소리에만 의지해 버티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병실이 조용해진 늦은 시각, 문 쪽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온 신경을 그리로 쏟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곁으로 오지 않고 병실 문밖 복도에 선 채로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를 잔뜩 낮췄지만 조용한 병실이라 그런지 제 귀엔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제가 20회 넘게 함께 산 그 사람 목소리가 맞나 싶을 만큼 낯설었어요.
마치 사랑에 빠진 젊은 남자처럼 들뜬 목소리였거든요. 응, 나야. 지금 병원이야. 의사가 그러는데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대. 이대로 못 깨어난다니 차라리 잘 됐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답니다. 방금 저 사람이 뭐라고 한 거죠? 남편은 낮게 웃기까지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참아. 건물만 내 앞으로 넘어오면 그 다음엔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하는 거야. 내가 약속한 거 꼭 지킬게. 우리 둘이라니요. 그 우리 안에 저는 없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진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답니다. 온몸은 못 움직이는데 심장만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식물인간이었지만 속으로는 이를 악물고 정신을 붙들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그 곁에 여자가 누구인지 제 두 귀로 끝까지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신기하게도 그 다짐이 저를 살렸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저 두 사람을 그냥 둘 순 없다는 오기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며칠이 지나자 제 몸에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발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고 그 다음엔 손끝에 감각이 돌아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답니다. 제가 깨어나고 있다는 걸 남편이 아는 순간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겁이 났거든요. 그래서 눈꺼풀이 조금 떠지려 할 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시 감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연기가 시작된 거죠. 그 무렵부터 남편의 병문안이 부쩍 잦아지더라고요. 다만 그 다정함이 예전과는 결이 달랐어요. 간호사나 의사가 있을 때면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였답니다. 여보, 제발 눈 좀 떠봐.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 목소리가 어찌나 애절한지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다 안쓰러워하며 혀를 차더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나가고 병실에 저와 둘만 남으면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을 싹 바꿨어요. 한 번은 남편이 제 침대 옆에 앉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라고요. 돈 쳐들어가는 것 좀 봐. 하루에 얼마씩 나가는 거야, 이거. 사랑하는 아내가 사경을 헤매는데 그 사람 머릿속엔 온통 병원비 계산뿐이었던 거예요. 저는 감은 눈꺼풀 안에서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는 걸 겨우 눌렀답니다. 여기서 울면 다 들킬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병실에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온 신경을 곤두세웠죠. 자기야, 여기 병실 맞아? 아무도 없지? 남편이 급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쉿, 목소리 낮춰. 지원아, 여긴 왜 왔어? 조심해야지. 지원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여자의 목소리. 바로 남편이 밤마다 통화하던 그 상대였던 거예요. 제 눈앞에, 아니 제 코앞에 그 여자가 서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은 제가 못 듣는 줄 알고 아주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자가 낮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 여자 아직도 이러고 있네. 답답하지도 않나 봐. 근데 자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나 이제 지쳤어. 그러자 남편이 달래듯 말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참아. 의사가 곧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어. 연명치료 계속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다고. 연명치료라는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답니다. 여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여자 명에 그대로면 자기 손에 안 들어오는 거잖아. 남편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걱정 마. 이 사람이 못 깨어나면 배우자인 내가 다 상속받게 돼 있어. 자식도 없겠다. 다 내 거야. 그 건물 팔면 우리 평생 놀고 먹어. 저는 그제야 이 사람의 진짜 속셈을 똑똑히 알았답니다. 저 사람은 제 죽음을, 제가 영영 못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더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저 두 사람의 죄를 세상에 밝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제 몸이었어요. 손끝을 겨우 움직이는 정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속으로 빌었답니다. 하늘이 저를 이렇게 살려두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 간절함이 통했던 걸까요? 얼마 뒤 제게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답니다. 바로 저를 담당하던 간호사, 민경자 선생님이었어요. 저보다 4살 위인 그분은 유난히 저를 정성껏 돌봐주던 분이었죠. 하루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제 손을 닦아주며 조용히 말을 걸더라고요. 미숙 씨, 내 말 들리면 손가락 한 번만 움직여봐요. 나 알아요. 미숙 씨 정신 돌아온 거.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아니면 남편 편일까? 짧은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검지손가락을 딱 한 번 까딱였답니다. 그러자 경자 선생님이 제 손을 꼭 붙잡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며칠 전부터 눈꺼풀이 떨리는 게 보였거든. 걱정 마요. 내가 도울게요. 경자 선생님은 눈치가 아주 빠른 분이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병실에서 나누던 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들었더라고요. 그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남편이란 사람 아무래도 수상해요. 밖에서는 애처가인 척하면서 뒤로는 딴 여자랑 붙어 다니는 거 내가 다 봤어요. 미숙 씨, 저 사람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죠? 저는 다시 손가락을 까딱여 그렇다고 답했답니다. 그날부터 경자 선생님은 제 눈이 되고 귀가 되어 주었어요. 남편이 언제 오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무슨 서류를 들고 다니는지 하나하나 살펴 제게 귀띔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경자 선생님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병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제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답니다. 미숙 씨, 큰일 났어요. 남편이 병원에다 연명치료 중단 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알아보고 다닌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건 저를 이대로 보내버리겠다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것도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다. 무슨 수를 써서든 살아남아 저 사람 앞에 두 발로 서고 말겠다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자 선생님이 정말 뜻밖의 소식을 물어왔어요. 그 소식이 이 모든 판을 뒤집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줄은 그때만 해도 저는 짐작조차 못했답니다. 경자 선생님은 병실 문을 꼭 닫고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미숙 씨, 내가 오늘 아주 이상한 걸 봤어요. 남편이 웬 서류 봉투를 병실 사물함에 넣어두고 갔더라고요. 급하게 나가느라 깜빡한 모양이에요. 그러고는 그 봉투를 조심스레 꺼내 제게 하나하나 읽어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찌나 소름 끼치던지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봉투 안에는 제 건물에 관한 서류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등기부등본, 시세 감정서, 그리고 매매를 알아본 흔적까지요. 그런데 그중 한 장에 적힌 날짜를 듣는 순간 저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답니다. 가장 오래된 서류의 날짜가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기 석 달도 더 전이었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 사람은 제가 멀쩡히 건강하던 시절부터 이미 제 건물을 어떻게 팔아치울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교통사고는 저 사람 입장에서는 하늘이 도운 절호의 기회였던 셈이죠. 아니, 어쩌면 그 사고조차도 정말 우연이었을까 하는 무서운 의심마저 들더라고요. 경자 선생님도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는지 조심스레 말하더라고요. 미숙 씨,
혹시 그 사고 말이에요. 그거 정말 단순 사고 맞아요? 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답니다. 만약 그 사고까지 저 사람이 꾸민 일이라면 이건 단순한 재산 욕심이 아니라 살인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저는 경자 선생님께 손짓으로 부탁했어요. 그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 어딘가 안전한 곳에 보관해 달라고요. 경자 선생님은 제 뜻을 단번에 알아채고 휴대폰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정성껏 찍어 두더라고요. 그러고는 봉투를 원래 자리에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돌려놓았답니다. 저 사람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이제 저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생겼어요. 하나는 어떻게든 몸을 회복해 두 발로 다시 서는 것, 또 하나는 저 사람의 죄를 낱낱이 증명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캄캄한 병실 천장을 향해 조용히 다짐했답니다. 강도현, 당신이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그날까지 나는 반드시 살아서 당신 앞에 설 거라고요. 경자 선생님의 도움으로 증거를 손에 쥐고 나니 이제 제게 남은 건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남편이 연명치료 중단 서류를 완성하기 전에 제가 먼저 몸을 회복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아무도 없는 밤마다 이를 악물고 재활을 했답니다.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발끝에 힘을 줬다 뺐다.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제 몸을 되찾아갔어요. 경자 선생님은 남편이 없는 시간을 골라 제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앉히는 연습도 도와주었답니다. 물론 남편 앞에서는 여전히 손끝 하나 못 움직이는 식물인간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죠. 평생 시장 바닥에서 손님 표정 하나로 속마음을 읽어온 제 눈썰미가 이번엔 저 사람을 속이는데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경자 선생님이 아주 반가운 사람 하나를 데려왔답니다. 바로 제 조카 강태호였어요. 올해 35된 태호는 일찍 부모를 여인 걸 제가 친자식처럼 걷어 키운 아이거든요. 지금은 제 회사 총무일을 맡아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살뜰히 챙기는 유일한 혈육이었죠. 그런데 태호가 병실에 들어서더니 대뜸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모부가 요즘 회사에 나와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녀요. 이모 도장이며 인감이며 다 어디 있냐고 직원들을 다그치고 이모 명의로 된 서류를 자꾸 뒤진대요. 저는 태호의 손을 잡고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답니다. 태호는 처음엔 화들짝 놀라더니 이내 제가 정신이 돌아온 걸 알아채고 눈물을 왈칵 쏟더라고요. 이모 정신 돌아온 거예요? 이모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경자 선생님을 통해 태호에게 그동안의 모든 일을 전했어요. 남편이 내연녀와 짜고 저를 이대로 보내버리려 한다는 것, 사고 전부터 건물을 노려왔다는 것, 가리고 연명치료 중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이야기를 다 들은 태호는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이를 갈더라고요. 이모, 그 인간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제가 뭐든 다 할게요. 이모 곁에 끝까지 있을게요. 이제 제 곁에는 경자 선생님과 태호라는 든든한 두 사람이 생겼어요. 저는 태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부탁했답니다. 바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조용히 알아봐 달라는 거였죠. 태호는 발 빠르게 움직여 재산 문제에 밝은 여자 변호사 한 분을 데려왔어요. 윤선주 변호사라고 차분하면서도 아주 날카로운 분이었답니다. 윤 변호사는 제가 눈을 깜빡이고 손가락을 움직여 전하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받아 적으며 상황을 정리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모님, 정신이 온전하시다는 것만 증명되면 이 판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식물인간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 저쪽이 준비한 모든 게 오히려 사모님 재산을 노린 명백한 증거가 되거든요. 윤 변호사는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우선 제가 의식이 또렷하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남편이 모르는
다른 신경과 전문의를 조용히 불러 검사를 받게 했답니다. 검사 결과 제 뇌는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다만 사고 충격으로 몸의 운동 기능만 일시적으로 마비됐던 거라는 소견이 나왔어요. 재활만 잘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진단까지 받았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죽은 목숨이라 여겼던 제가 다시 두 발로 설 수 있다니요. 하지만 저는 그 기쁨을 꾹 눌러 삼켰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그 여자가 자기들 손에 모든 게 들어왔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 그때 모든 걸 뒤집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윤 변호사는 그동안 경자 선생님이 모아둔 증거들을 하나로 엮기 시작했어요. 사고 석 달 전부터 준비된 건물 매매 서류, 내연녀 지원과 나눈 통화 내용, 병실에서 오간 그 끔찍한 대화들까지요. 특히 경자 선생님이 병실에서 몰래 녹음해둔 두 사람의 대화가 결정적이었답니다. 이 여자 못 깨어나면 다 내 거야. 연명치료 이제 그만하자 하는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남편이 승부수를 던졌어요. 경자 선생님이 다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어오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이더라고요. 미숙 씨, 큰일이에요. 남편이 사흘 뒤에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겠다고 병원에 통보했대요. 그날 담당 의사랑 병원 윤리위원회 사람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다 병실에 모인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답니다. 드디어 무대가 마련된 거예요. 저 사람이 모든 걸 손에 넣었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 자리,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그 자리가 저 사람의 무덤이 될 거였죠. 저는 윤 변호사와 태호, 경자 선생님을 불러 마지막 계획을 짰답니다. 사흘 뒤 그 자리에서 죽은 줄 알았던 제가 두 눈을 뜨고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요. 그날 밤 저는 잠든 척 누워 병실을 서성이는 남편의 발소리를 들었어요. 그 사람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더라고요. 곧 200억짜리 건물이 자기 손에 들어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주 들떠 있었던 거죠. 저는 감은 눈 속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답니다. 마음껏 좋아하세요, 당신. 그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밝았어요. 아침부터 병실 앞이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 병원 윤리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남편이 부른 친척들까지 하나둘 모여들었답니다. 남편은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슬픔에 잠긴 표정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어요. 그 곁엔 지원이라는 그 여자가 먼 친척인 척 시치미를 뚝 떼고 서 있었고요. 병실 안이 사람들로 가득 차자 담당 의사가 무겁게 입을 열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정미숙 환자분의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논의하겠습니다. 보호자이신 배우자분의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더는 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 편안히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 위선적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저를 향해 고개 숙인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하지만 제 곁에 서 있던 경자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답니다. 환자분이 눈을 떴어요. 병실 안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병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하자 남편의 고개가 획 돌아가더라고요. 두 눈을 부릅뜨고 저를 바라보는 그 얼굴이 마치 한밤중에 귀신이라도 마주친 사람 같았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손에 쥐고 있던 손수건이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여보,
당신 지금. 남편은 말을 제대로 잇지도 못하고 그저 입만 뻐끔거렸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차갑게 식은 눈으로 가만히 바라봤답니다. 그러고는 그동안 남몰래 재활한 힘을 모아 아주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어요.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지만 이 악물고 버텼죠.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이갈며 버텼는데요. 사람들이 다들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담당 의사가 황급히 제 곁으로 다가와 눈동자에 불빛을 비춰보며 외쳤답니다. 동공 반응 정상입니다. 환자분, 제 목소리 들리세요? 지금 몇 년도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 물음에 병실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선생님, 저 다 압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요. 그 말에 담당 의사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이건 식물인간 상태가 아닙니다. 인지 기능이 온전해요. 의사의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이 발칵 뒤집혔답니다. 방금 전까지 연명치료 중단을 논의하던 자리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죠. 저는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오히려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분하게 가라앉는 걸 느꼈어요. 남편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듯 억지로 목소리를 짜내더라고요. 여보, 당신 깨어난 거야?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뻔뻔하게도 다시 애처가 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잡으려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그 손을 탁 뿌리쳤답니다. 손대지 마세요. 그 손, 내 이마 쓸어주면서 나 죽기만 기다리던 손이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당신 사고 후유증으로 헛것을 들은 거 아니야? 정신이 아직 온전치 못해서 그래. 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대받았어요. 헛것이요? 그럼 내가 들은 걸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한번 그대로 옮겨볼까요? 당신이 저 문밖 복도에서 뭐라고 했는지 말이에요. 그 말에 남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병실에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본 뒤 말을 이었어요. 몇 주 전 밤이었죠. 당신이 복도에서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대로 못 깨어난다니 차라리 잘 됐지. 건물만 내 앞으로 넘어오면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하는 거야. 내가 약속한 거 꼭 지킬게. 이렇게요. 병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답니다. 친척들의 얼굴에 하나둘 놀라움과 의심이 번지더라고요. 남편은 다급하게 손을 내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 목소리가 아까와 달리 새되게 갈라지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조카 태호와 윤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태호의 손엔 노트북이, 윤 변호사의 손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답니다. 남편은 그 둘을 보자마자 눈에 띄게 당황하더라고요. 태호, 너 여긴 왜 왔어?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나가 있어. 그러자 태호가 남편을 똑바로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이모부,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싫네요. 어른들 일이라니. 사람 죽이려던 게 어른들 일입니까? 병실 안이 다시 술렁였답니다. 저는 태호에게 조용히 눈짓을 보냈어요. 그러자 태호가 노트북을 열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화면을 돌린 뒤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죠. 잠시 후 병실 스피커로 남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이 여자 못 깨어나면 다 내 거야. 자식도 없겠다. 배우자인 내가 다 상속받아. 그 건물 팔면 우리 평생 놀고 먹어. 이어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나 이제 정말 지쳤단 말이야. 다시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조금만 참아.
연명치료 그거 계속해봤자 의미도 없어. 곧 정리될 거야. 녹음이 흘러나오는 내내 남편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게 다 보였답니다. 친척 중 한 어른이 벌떡 일어나 남편을 향해 호통을 쳤어요. 강도연이 이놈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아내가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는데 딴 여자를 끼고 재산을 노려? 너가 사람이냐? 또 다른 친척은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병실에서 눈물 짜는 게 어째 어색하다 했어. 다 연기였구먼, 연기였어. 사방에서 손가락질이 쏟아지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뒷걸음질을 쳤답니다. 아니에요. 이건 다 오해예요. 저 녹음, 저거 조작된 거예요. 저를 모함하려고 짜고 치는 거라고요. 그 말에 이번엔 윤 변호사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어요. 안경을 고쳐 쓴 뒤 서류 봉투에서 종이를 한 장씩 꺼내 사람들 앞에 펼쳐 보이며 아주 차분하게 말하더라고요.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 서류들도 다 조작입니까?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것은 정미숙 사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기 무려 석 달 전에 작성된 건물 매매 준비 서류입니다. 윤 변호사는 서류의 날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어 보이며 말을 이었어요. 여기 날짜를 보세요. 사고가 나기 훨씬 전입니다. 즉 강도연 씨는 아내분이 멀쩡히 건강하던 시절부터 이미 이 건물을 팔아치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게 우연일까요?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켜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답니다. 그건 그냥 재산관리 차원에서 변죽을 울리려 했지만 윤 변호사가 딱 잘랐어요. 재산관리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강도연 씨가 사흘 전 병원에 제출한 연명치료 중단 신청서입니다. 그런데 정미숙 사모님은 지금 보시다시피 의식이 온전하고 다른 병원 전문의 소견상 충분히 회복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여기 소견서가 있습니다. 그 말에 담당 의사가 침통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환자분 상태로 봐선 애초에 연명치료 중단을 논의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재활치료를 서둘렀어야 했습니다. 의사의 그 한마디가 쐐기를 박은 셈이었죠. 남편은 이제 변명할 말조차 잃은 듯 입술만 파르르 떨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했답니다. 뒷걸음질 치며 슬금슬금 병실 문 쪽으로 빠져나가려던 한 여자를 똑바로 가리켰어요. 잠깐, 저기 저 문 앞에 계신 분, 어디 가세요? 먼 친척이라면서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여자에게로 쏠렸답니다. 아까부터 친척인 척 구석에 서 있던 지원이었죠. 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얼어붙더라고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소개할게요. 저분이 바로 제 남편의 내연녀 서지원 씨입니다. 방금 그 녹음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짜증내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죠. 제 사고가 나기 훨씬 전부터 제 남편과 만나온 사이고요. 병실 안이 다시 한번 크게 뒤집혔답니다. 지원은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몸을 획 돌려 병실을 뛰쳐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더라고요. 문 앞에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떡하니 서 있었거든요. 윤 변호사가 이미 손을 써둔 거였답니다. 재산을 노린 배우자의 유기와 사기 미수 정황을 신고해 경찰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지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휘청거리더라고요. 남편도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침대 옆에 털썩 무너져 내렸어요. 여보,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를 올려다보며 애원하는 그 얼굴을 저는 아주 오래 내려다봤답니다. 23해를 함께 산 사람의 마지막 모습치고는
참으로 초라했죠.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두 발을 바닥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경자 선생님과 태호의 부축을 받아 떨리지만 제 두 발로 병실 바닥을 딛고 일어섰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제 힘으로 우뚝 서자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라고요. 저는 그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아주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당신이 복도에서 내게 잘 가라고 속삭이던 그날 밤, 나는 그 침대에 누워 두 눈 멀쩡히 뜨고 다 듣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아무것도 못 듣는 시체 취급하는 동안 나는 당신의 밑바닥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봤고요. 남편이 고개를 푹 떨구더라고요.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새벽마다 찬물에 손 담가가며 이 건물을 세우는 동안 당신은 그 여자 손을 잡고 내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23해요. 그 긴 세월이 나한테는 인생이었는데 당신한테는 그냥 200억짜리 건물 한 채였던 거예요. 제 말에 병실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흐느끼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를 마지막으로 한번 내려다본 뒤 등을 돌렸어요. 경찰관님, 이제 데려가셔도 됩니다. 저는 저 사람과 할 말이 더는 없어요. 남편과 지원은 그렇게 경찰에 끌려나갔답니다. 병실 문을 나서면서도 남편은 연신 제 이름을 부르며 뭐라 외쳤지만 저는 두 번 다시 그쪽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모든 소동이 가라앉고 병실에 저와 태호, 경자 선생님만 남았을 때였어요. 이상하게도 통쾌하기보다는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23해라는 세월이 통째로 거짓이었다는 게, 그 세월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게 서글펐던 거죠. 그때 태호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었답니다. 이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모가 이겼어요. 저는 그런 태호를 보며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편은 제 죽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제가 걷어 키운 이 아이는 끝까지 제 곁을 지켜주었으니까요. 진짜 가족이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 저는 그 병실에서 뼈저리게 깨달았답니다. 경자 선생님도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창밖으로는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어요. 병실 안으로 붉은 노을이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평생 새벽 어둠 속에서만 일해온 제게 그날의 노을은 유난히도 곱고 따스했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두 발로 다시 선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벅찬 햇살이었죠. 저는 그 노을을 향해 오래도록 눈을 감았다 떴답니다. 경찰관들이 남편과 지원을 데리고 나간 뒤에도 병실 앞 복도는 한동안 시끌벅적했답니다. 소식을 들은 병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거렸고 친척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혀를 차기 바빴어요. 그중 나이 지긋한 큰집 아주버님이 병실로 들어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재수 씨, 내가 얼굴을 못 들겠네. 우리 집안에 저런 놈이 있었다니. 정말 미안하네, 미안해. 그러고는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마주잡으며 말했어요. 아주버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다 그 사람 잘못이지요.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그 순간 누구를 원망할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연극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는 사실에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담당 의사가 다시 들어와 제 상태를 꼼꼼히 살피더라고요. 그러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정미숙님,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처음 실려오셨을 때만 해도 저희도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의식이 온전히 돌아오시고 심지어 두 발로 서기까지 하시다니요. 저는 옅게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선생님, 제가 저 사람 뜻대로 곱게 눈 감을 순 없었거든요. 그 오기 하나로 버틴 거예요. 의사는 제 회복 상태를 다시 검사해 봐야겠다며 재활 계획을 새로 세우자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병실에서 저를 두고 연명치료 중단을 논의했다는 게 지금 와서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삶과 죽음의 경계라는 게 이렇게 종이장 한 장 차이구나 싶어 저는 새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답니다. 경자 선생님이 따뜻한 물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며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미숙 씨,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 몸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소리들을 다 들었으니 나 같으면 진작에 미쳐버렸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왈칵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선생님이 그때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그 침대에서 그대로 끝났을 거예요. 선생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경자 선생님이 손사래를 치며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은인은 무슨, 나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걸 못 본 척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소박한 한마디가 어찌나 고맙던지요. 세상엔 제 죽음을 기다리는 남편 같은 사람도 있지만 아무 데가 없이 남의 손을 잡아주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게 저는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태호는 병실 한쪽에서 윤 변호사와 무언가를 조용히 상의하고 있었어요. 잠시 뒤 윤 변호사가 제게 다가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사모님, 오늘 있었던 일은 전부 기록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병원 측 진술서도 확보했고요. 이제 저쪽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재산은 사모님 것을 온전히 지켜드릴 테니 아무 걱정 마시고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저는 윤 변호사의 두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날 그 자리에 경찰까지 미리 불러두지 않았다면 저 두 사람이 또 무슨 수를 썼을지 몰라요. 윤 변호사가 옅게 미소 짓더라고요. 저쪽이 서두를수록 그게 다 덫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제 발등을 제가 찍는 법이거든요. 그날 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병실엔 저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답니다. 저는 침대에 기대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봤어요. 사고가 나던 그 밤의 굉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소리에만 의지하던 나날들, 그리고 복도에서 들려오던 남편의 그 소름 끼치는 속삭임까지요.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다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23해 동안 제가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허상이었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제가 새벽마다 찬물에 손 담가가며 일할 때 그 사람은 대체 무슨 마음으로 제 곁에 있었던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알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제 그 답을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하고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든 그건 이제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중요한 건 제가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이 앞으로의 날들은 온전히 제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그 생각에 이르자 신기하게도 텅 비었던 가슴 한구석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튿날 아침 태호가 죽 한 그릇을 들고 병실에 들어왔어요. 이모, 아침 드셔야죠. 이거 이모가 좋아하는 전복죽이에요. 병원 앞 그 집에서 새벽같이 사왔어요. 저는 그 죽을 한술 떠먹으며 문득 코끝이 찡해졌답니다. 예전에 남편이 사오던 죽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거든요. 진심이 담긴 죽은 이렇게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온몸이 다 따뜻해지는 거였어요. 태호야. 제가 조용히 부르자 태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너 이모가 만약에 그때 정말로 눈을 못 떴으면 어쩔 뻔했니? 그러자 태호가 정색을 하며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이모. 저는 이모가 절대 그렇게 안 가실 거라고 믿었어요. 이모가 어떤 사람인데요? 시장 바닥에서 맨손으로 이만큼 일군 분이 그깟 일로 무너지실 리가 없잖아요. 그깟 일이라니. 저는 태호의 그 말에 그만 피식 웃음이 났답니다. 생사가 오가던 일을 그깟 일이라 말해주는 그 마음이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그래요. 저는 그깟 일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어요. 새벽 어둠도 트고 갈라진 손도 사람들의 무시도 다 이겨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엔 저를 죽이려던 사람까지 두 발로 서서 이겨냈고요. 며칠 뒤 병원으로 형사 한 분이 찾아왔어요. 남편과 지원의 조사 상황을 알려주러 온 거였답니다. 형사가 수첩을 넘기며 말하더라고요. 정미숙 씨, 두 사람 다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특히 병실 녹음과 사고 전에 작성된 서류가 워낙 명백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한 가지 더 드러난 게 있는데요. 저는 긴장한 채로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형사가 조심스레 말을 잇더라고요. 남편분이 사고 나기 얼마 전에 사모님 앞으로 된 상해보험 몇 개를 추가로 들어뒀더군요. 수익자를 전부 본인으로 해서요. 물론 사고 자체는 화물차 기사의 명백한 신호 위반으로 확인됐으니 사고를 직접 꾸민 정황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이유를 아주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한편으론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적어도 그 사고까지 저 사람이 꾸민 일은 아니었다는 거니까요. 만약 그것마저 사실이었다면 저는 아마 남은 평생을 악몽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저는 형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거네요.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정미숙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정신 붙들고 증거까지 다 모으신 거 저희도 놀랐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옅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형사님, 저는 그냥 억울해서 못 죽겠더라고요. 저렇게 곱게 눈 감아주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형사가 나간 뒤 저는 창가로 다가가 다시 두 발로 섰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긴 했지만 이제는 제법 오래 서 있을 수 있게 됐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저 어딘가에 제가 새벽마다 콩나물을 다듬던 그 시장도 20회 넘게 일군 제 건물도 있겠죠. 저는 그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나를 위해 살자고요. 남편과 지원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오로지 몸을 회복하는 데만 온 힘을 쏟았답니다. 재활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는 것조차 온몸이 땀범벅이 될 만큼 힘들었어요. 다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후들거렸고 몇 걸음 못 가 주저앉기 일쑤였죠. 그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답니다. 경자 선생님은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면서까지 제 곁에 남아주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제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걸음 연습을 도와주더라고요. 미숙 씨, 오늘은 어제보다 2걸음 더 걸었어요. 이 속도면 지팡이도 곧 놓겠는데요. 그렇게 제 작은 진전 하나하나에 저보다 더 기뻐해주는 사람이었답니다. 저는 그 사람 덕분에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어요. 태호는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두 몫을 해내더라고요. 낮엔 회사 일을 챙기고 저녁엔 어김없이 병실에 들러 제 저녁을 챙겼답니다. 그 아이가 오는 시간이 되면 저는 어느새 병실 문 쪽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곤 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그 아이는 이미 제게 세상 하나뿐인 진짜 자식이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이 악물고 매달린 끝에 저는 넉 달 만에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혼자 걸을 수 있게 됐답니다.
처음으로 부축 없이 병실 복도를 끝까지 걸어냈던 날,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죽은 목숨이라 여겨졌던 제가 제 두 발로 다시 세상을 딛고 선 거잖아요. 그 벅찬 기분은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이혼 절차는 윤 변호사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었어요. 재산을 노리고 배우자를 유기하려 한 사실이 명백했으니 남편은 위자료는커녕 제 재산에 손끝 하나 대지 못했답니다. 200억짜리 건물은 물론이고 제가 20회 넘게 일군 반찬 사업체까지 전부 온전히 제 이름으로 남았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노리던 그 건물은 결국 단 한 푼도 그의 것이 되지 못한 거죠. 재판에서 남편은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재산을 노린 유기와 사기 미수, 문서, 위조 준비 같은 여러 혐의가 다 인정됐거든요. 지원이라는 여자도 공범으로 함께 처벌을 받았고요. 두 사람이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며 통화 기록, 병실 녹음이 워낙 명백했으니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미워하는 데 쓸 기운조차 이제는 아깝게 느껴졌거든요. 한 번은 남편이 구치소에서 제게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내용이 구구절절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끝까지 읽지도 않고 조용히 접어두었답니다. 용서를 하고 말고는 이제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그저 그 사람과의 인연이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만이 제겐 가장 큰 위안이었어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저는 드디어 퇴원을 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답니다. 오랜만에 반찬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직원들이 저를 보고 하나둘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사장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를 얼싸안고 우는 이들도 있었답니다. 그 따뜻한 손길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온몸으로 얻었어요. 공장 한쪽에선 여전히 제가 담근 레시피 그대로 반찬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갓 무친 나물 한 젓가락을 집어 맛을 봤답니다. 예전 그 맛 그대로였어요. 그 순간 저는 코끝이 찡해졌죠. 제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이 손맛은 이렇게 꿋꿋이 이어지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20회 넘게 흘린 제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답니다. 건물 관리는 조카 태호에게 정식으로 맡겼어요. 그 아이는 어찌나 야무지게 일을 하는지 세입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아주 좋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태호를 조용히 불러 말했답니다. 태호야, 이모가 하나 정해둔 게 있다. 이 건물이며 사업이며 언젠가 이모가 없는 날이 오면 다 내 것이 될 거야. 이모가 변호사님한테 다 그렇게 해뒀어. 그러자 태호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이모,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정말 그런 거 바라고 이모 곁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모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게 제 소원이라니까요. 그 아이의 눈가가 또 붉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태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모도 안다.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야. 진짜 가족한테 물려주는 거, 그게 마땅한 거잖니. 경자 선생님과는 이제 둘도 없는 친구가 됐답니다. 우리는 한 달에 몇 번씩 만나 따뜻한 찻집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그때 미숙 씨가 손가락 딱 한 번 움직였을 때 내 심장이 얼마나 쿵 내려앉았는지 몰라요. 경자 선생님이 그때를 떠올리며 웃으면 저도 따라 웃는답니다. 그렇게 지난날의 아찔했던 순간들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제 인생을 새로 시작했어요. 평생 죽도록 일만 하느라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하나둘 다녀보기 시작했답니다. 봄엔 벚꽃이 흐드러진 강가를 걸었고
여름엔 시원한 계곡물에 발도 담가봤어요. 가을엔 단풍 든 산사에 올라 풍경 소리를 들었고요. 예전 같으면 새벽 장사 걱정에 엄두도 못 냈을 일들을 이제는 마음 편히 누리게 된 거죠. 좋은 옷도 한 벌 사 입어봤답니다. 평생 앞치마에 몸빼 바지만 걸치고 살던 제가 곱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니 어찌나 어색하던지요. 그런데 태호가 그 모습을 보더니 엄지를 척 치켜 세우더라고요. 이모, 완전 멋쟁이신데요. 진작 이렇게 좀 꾸미시지 그랬어요. 그 말에 저는 소녀처럼 얼굴이 발그레해졌답니다. 나이 50이 다 돼서야 저는 저 자신을 아끼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가끔은 태호와 경자 선생님과 함께 바닷가로 나들이를 가기도 해요. 셋이 나란히 앉아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파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문득 그 캄캄했던 병실이 떠오르곤 한답니다. 소리에만 의지해 버티던 그 나날들이요. 그런 시간을 견뎌냈기에 지금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이토록 눈부시게 느껴지는 거겠죠. 그렇게 햇살 아래 앉아 있을 때면 저는 문득 제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곤 해요. 여전히 마디마디에 지난 세월의 흉터가 남아있더라고요. 새벽마다 찬물에 배추를 씻어 트고 갈라졌던 그 흔적들이요. 한때는 이 손이 부끄럽기도 했답니다. 남편이 촌스럽다, 무식하다 놀릴 때마다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이 손이야말로 제 인생을 통째로 읽어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손이라는 거요. 저는 그 거친 손등을 다른 손으로 가만히 쓸어주었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남편도 그 여자도 결국 다 무너졌지만 이 손만은 끝까지 저를 배신하지 않고 제 곁에 남아주었으니까요. 진짜 제 편은 어쩌면 처음부터 이 두 손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저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한때는 죽음을 기다리며 헬쑥하게 야위었던 그 얼굴에 이제는 다시 혈색이 돌고 웃음이 걸려 있어요. 그럴 때면 저는 거울 속 저를 향해 조용히 말을 건넨답니다. 미수가 잘 견뎌냈다. 그리고 잘 끊어냈어. 평생 참는 것만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아온 제가 비로소 끊어내는 것도 큰 용기라는 걸 깨달은 거죠.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는 날이 온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정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무조건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나를 갉아먹는 잘못된 인연을 과감히 끊어내는 것도 나를 지키기 위한 꼭 필요한 용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용기는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병실에서 죽은 척 연기하며 진실을 밝혀냈듯이 여러분의 용기도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갇힌 것 같아도 그 어둠은 영원하지 않답니다. 소리에만 의지해 버티던 제게도 결국 따뜻한 노을이 찾아왔던 것처럼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천대받으며 자기 자신을 조금씩 잃어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트고 갈라진 두 손은 결코 천한 손이 아니랍니다. 그 손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묵묵히 읽어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그 손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부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